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염상환입니다. 와, 이렇게 큰 공간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전 주로 이제 조그만 공간에서 얘기 나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공간이라서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떨리기도 하고요. 말이 좀 더듬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기능학 검사하고 이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다음번에 내용할 때 좀 강론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각자의 계기가 있을 거예요. 기능학, 비타민, 영양치료에 대해 어떤 계기처럼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말 그대로 이 기능학이라든지 비타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예과 시절에 생화학 시절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영양 이런 교육할 때 비타민하고 이런 거를 배우기는 했었지만 실제 제가 환자들을 볼 때 임상에서 이게 기능학이라든지 비타민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인턴 레지던트 때 배우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배우게 됐던 계기, 제가 또 공부하게 됐던 계기는 어떻게 보면 환자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영양을 계속 공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환자분들이 많은 본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완화의학. 완화의학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완화의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그래갖고 지지적 종양학인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이분들이 잘 벗게 도와주는 거예요. 항암은 힘들잖아요. 그때 영양제를 주고 비타민을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항암제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리벤티브 온콜로지라고 예방의학적인 종양학이에요. 암이 완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암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주질 않아요. 각자 알아서 재발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분들을 잘 끌고 가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호스피스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임종할 때까지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완화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98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환자를 한번 만났어요. 수녀님이 저한테 이제 이 환자 좀 가정 방문해서 좀 복수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난수암 환자인데 35살 먹은 난수암 젊은 여자. 근데 애를 낳고 싶어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이 잘 반응을 안 해갖고 점점 상태는 나빠졌는데 복수 모양이 젤리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수라는 거는 이 주사바늘 꽂으면 물처럼 쫙쫙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젤리에서 안 나와요. 주사기로 뽑아야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그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의사 한 명이 보통 2시간에서 많게는 4, 5시간 동안 붙어서 주사기로 빼줘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펌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빼줘야만이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편해지고요. 그런 보통 한 5리터에서 한 10리터 정도 빼요. 그러면 애 하나를 낳고 뺀 정도니까. 근데 만약 응급실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의사도 힘들지만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소리치고 난리 나요. 왜 자기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지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응급실은 그리고 다 대학병원을 가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우리 병원 오지 말고 다른 병원 가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수녀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방문해 달라고 해갖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 둘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환자를 만났을 때 3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환자가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5년을 다녔죠. 처음에 3개월 정도면 3개월 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뭐 12번이니까 4주씩 12번, 둘이서 하면 6번 정도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실제 이게 5년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지치기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군대가 이제 등촌동이었어요. 의무사령부. 일과 끝나고 이제 방문했고, 근데 그 환자 집은 일산이었어요. 갈만했어요. 근데 군대가 옮깁니다. 분당으로.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일산 가는 거는 진짜 멀더라고요. 그럼 거기 갔다가 일과 후에 가면 2-3시간 걸리고 그 환자 치료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하루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환자 집에 갈 수가 없어갖고 환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못 가겠다고, 내일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뭐 환자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의사가 방문 못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방문하려고 이제 잠을 잤는데 12시에 깼어요. 환자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그때 전화하고 이제 갔죠. 환자는 그 너무 복수가 심하니까 계속 저를 기다리면서 잠 못 자고 이제 뜬 눈으로 이제 밤 새우려고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이제 그 방문해서 복수를 뽑고 나니까 이제 그 괜찮았고,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딴짓 안 부리고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2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그 참 5년 동안 다니면서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 주사기로 뺐으니까 환자는 앉은 상태고 저도 앉은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그 염 선생의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 사실은 제가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치료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그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학병원에 가서 짧은 시간에 진료 받고 그대로 가고, 환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돈을 내고 가서 진료를 보더라도 찬밥 신세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자기로 인해서 가족들도 상처받는. 그래서 저한테 내줬던 숙제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이더라도 함께 해줬은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2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그 비타민 치료가 비타민 C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만약 자기가 비타민 C를 몰랐었다면은 5년 동안 못 버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비타민을 공부해 달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사실 그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주류 쪽으로 왔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비주류였어요. 제가 비타민C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고, 또 환자를 치료할 때 대학에 있는 다른 선생들, 다른 교수들이 저한테 왜 비타민을 공부하냐고. 근거도 없고 에비던스도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하고 환자를 위해서 더 치료해 줄 게 많은데 이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환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서 참 많은 거를 배웠고, 비타민이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2003년도에 비타민 연구회라는 의사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 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의사 회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씩 의사들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영양치료에 대한 이제 보급을 했던 거고요. 이 책은 뭐냐면은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썼던 에세이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가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1번 뭐 2번 뭐 죽기 전에 17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17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각각 다른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가 정말 많은 거를 주고 많은 그 재밌는 얘기뿐만 아니라 재밌는 단서들을 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었던 거는 결국은 환자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17명의 환자들이 저에게 항상 주고, 그리고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 환자나 가족들이 지금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그 고맙던 시절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능의학을 배우고 비타민을 배우고 영양을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 많은 거를 배우고 나면은 쓸 수 있는 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할 때 저한테 가르쳐 줬던 거 리오단 박사하고 박찬영 교수님 계세요. 리오단 박사는 정신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 리오단 박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타민 공부하면 리오단 클리닉 가서 많이 공부를 해요. 이분이 원래 이제 정신과였으니까 전혀 비타민과 관련이 없었는데, 비타민에 이분이 관심을 가졌거는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독학생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감기를 심하게 독감을 걸렸어요. 그때 이제 진료를 받더니 내과 의사가 이분한테 값싼 치료하고 값비싼 치료가 있는데 어떤 걸 해보겠냐 했더니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 의사가 처방했던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했고, 그럼 값비싼 치료는 뭐냐면 항생제 치료였던 거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분의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바로. 그래서 이분은
항상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비타민 C를 먹었던 거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분이 인턴 시절에 그 비타민 C 혈중 농도를 하는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근데 하루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검사를 했는데 또 빵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딱 했는데 알고 보니,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결국은 비타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 비타민 C 혈액 검사하기 며칠 전에 거미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에 물리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탐식세포나. 그러면 그 애들이 제대로 가게 하기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이 탐식세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바로 비타민 C가 가장 먼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영양치료로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박찬현 교수님이라고 원래 삼성서울병원 이제 종양내과 초대 과장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치료를 제일 먼저 하셨던 선생님이고 저한테 이제 비타민 주사요법들을 가르쳐 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비타민 공부하고 우리나라 삼성에 와서 임상에서 이제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이제 비타민 C 고용량요법, 실제 100g 주사요법을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국내에 약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수입해서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은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 주사요법이 한동안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붐이 불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박찬현 교수님이 사실은 토대를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기능학 그 트리, 기능학 나무라는 거 한 번 정도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근간, 뿌리는 여기에 시작해요. 여러 가지들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생활 습관, 환경적인 인자. 요새 미세먼지 많이 오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 기전이나 원인들하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을 밝혀줍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걸러져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그 심장 쪽에 가서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뇌 쪽으로 하면 뇌졸중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해갖고 요새 보면은 그 공기청정기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처럼 또 마스크, 황사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활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이 오고 호르몬적인 불균형,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증상이라는 사인이나 증상, 두통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알러지, 비염이 오게 되고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다양한 질병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오기 시작했으면 이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여기서 기능학적인 치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미 갔을 때는 썩은 거는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걸로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산속에 가서 낫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방송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낫냐?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몸 관리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요. 우연찮게 정말 말기 환자가 산에 들어가서 낫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1000분의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그게 과대포장돼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글로 가게 돼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이 기능학적인, 영양학적인 치료는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쪽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요새 이제 제가 여기 카페에서 이제 그 답이나 글을 쓰면서 그 많은 분들이 오는 질문 좀,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질문이 뭐냐면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 이래요. 오면은 그러면서 영양학적 치료로 좋게 하겠다고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저는 지금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 정말 한번 식이요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좋지만은 혈압이 높을 때는 먼저 혈압약을 먹어서 떨어뜨려 놓고 안정시켜주면서 조금씩 이런 식이요법으로 변해야지, 이거를 안 떨어뜨리는 순간에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혈관이 망가져 버려요. 말 그대로. 안 좋을 때는 질병은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그 밸런스나 균형을 올려줘야지.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거 먹고 좋아졌다고 따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 암 환자분들, 제가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암 환자들이 그 식이요법을 많이 합니다. 분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가 고기, 육류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의 가장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나쁜 단백질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좋은 단백질을 먹어서 이 근육이 근육만 안 죽고 살아나면은 암 환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암 환자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액질입니다. 근육이 빠져서. 그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이 육류라든지 고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식물성, 과일과 채소만 열심히 먹어요. 그럼 보면은 처음에는 뭐 몸이 좋아지고 가벼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근육이 빠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이 하나 없어서 나빠지는 거예요.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당분입니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오히려 보호해주는 힘이라는 거. 그래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맞게 이제 영양요법을 하고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몸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단 상황이 어디냐? 여기 있는 경우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로만 해줘도 좋아져요. 근데 여기로 이미 가버린 상황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동반하면서 기능의학적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기능의학적 치료만 하면은 결국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다는 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얘기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의 역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맥클라인이 제시한 건데 1단계는 기원전부터 시작해고 1900년도까지예요. 이때는 음식과 질병의 관계, 질병 치료에 의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음식만 잘 먹어도 대부분 다 거뜬히 나요. 못 먹는 사람들은 점점점 골골골 앓으면서 이제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국 해군 사건이 나와요. 그 영국 해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은 1260년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은 십자군들은 질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워낙 군사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굉장히 훌륭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졌냐 하면 바로 괴질 때문에 졌습니다. 문헌상. 그 괴질이 뭐냐면 괴열병이에요. 그 괴열병이 바로 비타민C 결핍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1740년도 영국 해군. 지금은 영국 해군이 굉장히 해군의 강국이지만 그 영국 해군이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배 타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괴질이었어요. 그것도 다 괴열병 때문에.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1748년도에 그 설주번드의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에요. 이 군의관이 배에 타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골골골 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합니다. 한 군은 오렌지를 주고, 한 군은 고기를 주고, 한 군은 소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줬더니 알고 보니 또 오렌지를 먹었고 감귤류를 먹었던 사람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 지금 배에서는 뭐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국 해군이 그 군사 병사만큼 오렌지, 라임, 뭐 감귤류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국 해군이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최강의 해군이 돼버리죠. 그래서 영국군을 지금도 라임군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인가 진짜 사나이 거기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해군 잠수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종합 비타민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890년부터 1910년도까지 특정 음식과 이제 질병의 이제 관계가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눈을 없을 때 각기병이 생긴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암 환자들이 위 수술을 하고 나면은 비타민 B12가 결핍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살을 꼭 맞아야 된다는 거. 그 채식주의자들이 보면은 채식주의자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영양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도 항상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된다. 뭐냐면 말 그대로 본인한테 필요한 비타민들은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된다.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챙겨줘야 하고, 이런 영양학적 치료는 아는 의사도 있지만 모르는 의사도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필요한 공부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황금기는 바로 이 3단계예요. 1900년부터 48년도 이때 이제 비타민이 발견되고 분리 합성 이렇게 되고, 이제 33년부터 상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55년부터 이제 건강 유지와 질병을 이기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시기죠. 옛날에는 비타민의 중요성을 별로 모릅니다.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대사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결국은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지지만은 독소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나빠지는 과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의 의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자가 아는 질병하고 의사가 하는 질병은 다릅니다. 환자가 아는 질병, 일반인들이 아는 질병은 뭐냐면 피곤해. 오늘 뭐가 몸이 안 좋아. 그럼 이미 몸속에서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밸런스가 깨지고 있을 때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점점 이 밸런스, 오늘만 그런 거지. 좀 내일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해봐요. 검사에서 정상이면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영양적인 치료, 휴식만 해도 좋아져요. 근데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질병이라는 거죠. 의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검사상에 이상이 나오는 질병을 보는 거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바로 피로 이 상태도 우리는 몸이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 상황부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대처는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수면, 운동, 영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면이에요. 수면이 60%를 차지합니다. 우리 몸에. 왜 수면이 60%를 차지하냐? 그 중에 특히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꼭 자야 돼요.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이며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요. 송가체에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다 없애주고, 또 하나는 간이 쉴 수가 있어요. 간이 충분히 쉬어줘야만이 그 다음날 또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일 때문에 오늘 밤새고 일하고 내일 쉬면 돼.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다 보면서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럼 결국은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면이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들 병원에 오면은 여러 가지 얘기돼요. 말 그대로 보면은 영양제 뭐 먹어야 돼요? 검사가 이런데 어떤 거 해야 돼요? 먹는 거는 잘 챙겨줘 먹지만은 제일 중요한 수면을 놓쳐요. 그럼 수면을 못 자는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물어봐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중에 나를 유발할 수 있는 키포인트,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그냥 잊어버려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라.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별거 안 같처럼 받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받아요. 그게 무의식 쪽에 나한테 작용을 하게 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정말 얕게 자버려요. 충분히 자질 못해요. 그러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20%를 차지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면 더 오히려 몸이 찌뿌다고 더 나쁘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하면. 근데 적당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중요해요. 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는 얘기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 손상이 옵니다. 왜 그러냐?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이라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이 단백질을 먹음으로 해서 보충을 해줘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더 강해지고 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다하게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 만드는 그런 건 안 좋고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은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이 3가지를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먹게 되면은 얘네는 먹고 남는 거는 몸에다가 비축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든다든지 비만을 만들죠.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먹고 나면은 단백질 섭취하고 나서 에너지원을 하고 나면 얘네들은 독소로 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호모시스틴이에요.
요새 병원에서 검사 많이 하는 건데, 이 호모시스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혈관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유발시킬 때 보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다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호모시스틴이 문제예요. 호모시스틴은 메티오닌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남기는 그 독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높게 되면은 이 혈관벽에 손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혈관벽 손상을 이 메꿔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어주는 거예요. 만약 혈관벽에 손상이 없으면은 콜레스테롤은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게 140에서 20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근데 우리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너무 안 먹고 너무 떨어뜨려서 100 이하로 하게 되면은 면역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꼭 독이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 이제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을 꼭 먹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간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점점 가져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120세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의학이 발달되고 있고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120세가 나왔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생리학자가 그 태아세포를 가지고 얘가 몇 번이나 분할을 하나 했더니 50번을 분할을 하더래요. 한 번 분할할 때 기간이 2.5년이라고 하니까 125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몸의 이제 질병들을 고치면서 125세까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내가 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젊게 살아가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웃다가도 울어요. 울다가도 웃고. 근데 어른들 보면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피부가 굳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가 문제냐면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부족해요. 그럼 왜 콜라겐이 부족하냐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왜 똑같이 먹었는데 왜 비타민C가 부족하냐? 그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은 위축성 위염들이 대부분이 옵니다. 그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들어가서 위산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똑같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게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지게 유지되는 거죠. 검사들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검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검사가 중요하냐면은 내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는 필요해요. 뭐든지 보면은 누가 이거 먹으면 좋더라,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그냥 잡다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잡다하게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좋냐?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나한테 불필요한 영양제도 먹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찾지만은 나중 되면은 필요하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검사하고 필요한 비타민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활성산소, 호모시스틴, 비타민 C, D,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금속을 상태를 알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게 모발 검사고요. 세 번째 이제 타액 검사라는 게 있어요. 타액 검사는 이제 부신의 기능. 부신이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방어하는 기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기산 검사. 제일 많이 대표적인 검사죠.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을 때 얘가 어디에 이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를 소변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음식 알러지. 내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게 내 몸에 안 맞는 거를 체크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활성산소. 1980년도에 이제 활성산소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활성산소부터 시작되고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내 몸의 노화라든지 질병, DNA, 세포의 손상이 온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어왔고 노화의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져요. 대신 산소가 많을 때, 좋은 환경일 때는 활성산소가 내 몸에 적게 만들어지만은 지하철이라든지 폐쇄된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내 몸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은 230 이하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고
230에서 310까지 유지하는 게 좋고, 이제 어떤 몸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310 이상, 뭐 400에서 600까지 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활성산소는 바로 검사해야 돼요. 다른 검사는 그 자리에서 그 피 검사를 해서 왜 그러냐?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달라요. 아침에 똑같은 날 검사했는데 아침에 검사할 때하고 저녁에 검사할 때 활성산소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는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는 오히려 낮게 나와요. 그거는 수면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 활성산소가 높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적절한 활성산소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대신 너무 과다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2008년도에 냈던 논문인데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라고 해갖고, 그룹 1은 현재 암 환자들, 그리고 활성산소 수치고요. 그룹 2는 암이 완치된 사람들, 그룹 3는 이제 정상인에 대해서 이제 활성산소 수치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리고 암이 완치가 됐어도 이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활성산소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정상인보다는 그 암이 한번 얼렸던 사람들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뭐 수술로 통해서 내 몸에 이제 그 몸이 좀씩 나빠졌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암이 다시 재발되거나 세컨더리 암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뭐 암이 완치가 됐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암이 걸리는 5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 수면을 충분히 적절하게 유지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상인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똑같이 가면은 대부분 다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거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B, C, D예요.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뭐 B1, B2, B3, B5, B6, 9, 12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검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싸요. 검사 하나하나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검사를 못하고 대신 간접 검사로 호모시스틴을 측정합니다. 호모시스틴은 비타민 6, 9, 12가 부족할 때 이제 이게 그 올라가는 수치 독성 물질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독성 물질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6, 9, 12가 부족할 때 생겨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7.5 이하,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이제 12.5 이상, 그리고 2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고요. 뇌졸중이라든지 뭐 나중에 치매라든지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 뭐 뇌졸중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치매에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꼭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돼요. 호모시스틴. 보통 요새는 병원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보면 한 3만 원 정도 검사비는 되는 것 같고요. 해보면은 이상이 있으면 이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먹어줘야 돼요. 특히 6, 9, 12를.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 유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라도 다운 증후군을 난 사람들, 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이 호모시스틴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꼭 이거를 그 비타민 6, 9, 12를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최대한 낮춰주면은 심혈관의 손상들, 동맥경화증의 문제들을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C 검사. 비타민 C는 이제 그 우리 몸에서 그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만 이제 혈액 검사로 나타나고 대부분은 검사상에서 혈액 검사상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소변 스틱 검사예요. 그 소변으로 스틱으로 딱 대면은 그때 보면은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이 소변 스틱에서 노란색으로 변해요.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오늘은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아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비타민 C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스틱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한번 각자 해보시면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한 3분의 1은 정상으로 나오고 3분의 2 같은 경우는 결핍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3분의 1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C를 먹거나 아니면 그 전날 딸기 한 팩 정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줘야만이 이 소변적으로 나와서 내 몸이 제대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는 충분한 비타민C가 함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검사. 비타민 D는 요새 검사 많이 하죠. 병원 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검사비는 보통 병원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내지만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사이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들인데 한 91% 정도가 결핍이고 정상은 한 9% 정도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은 현재 93%라고 하잖아요. 결핍률이. 남자가 91%, 여자가 95%인가 그 정도로 여자들이 훨씬 더 결핍률이 높고, 그러면은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햇빛을 쨍쨍 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결핍이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얼굴은 시커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도 다 이 밀짚 모자라든지 햇빛에 나갈 때 다 선크림을 발라요. 우리 골프 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핍이 오고, 우리가 선크림에 이제 그 햇빛 차단 효과가 SPF라고 하잖아요. 그게 8만 되더라도 95%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가 쓰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약한 게 20, 많은 건 뭐 30, 50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결핍이라고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 생성률이 팍 떨어져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햇빛에 한 10분 정도는 꼭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노출을 한다고 했지만은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얼굴이 노출이 돼야 되더라고요. 팔만 노출돼 갖고는 잘 안 올라가요. 실제. 근데 얼굴 노출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제이고 호르몬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만 충분히 잘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저희 환자 중에 그 외래 왔던 분이,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왔던 분이 80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비타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결핍이 있어서 그분한테 비타민 D를 줬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오고 한 1년 후에 다시 비타민 검사로 왔어요. 검사해서 이제 혈액 검사하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1년 동안 먹었더니 뭐가 좋냐고 했더니 잠을 잘 자게 됐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리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했고 쥐가 잘 나요. 그리고 근육들이 약하니까. 근데 그걸 먹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하지불안처럼 이 흔들리는 게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수면이 잘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비타민 D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돼요. 검사하고 낮은 분들은 반드시 먹던지 아니면 여름철에 햇빛을 꼭 노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양제보다도 비타민 D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 이 코큐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큐텐이 영양제로서 좀 각광을 못 받는데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 심장을 뛰거라든지 근육을 뛰거나 에너지를 필요할 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때 이제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ATP가 36ATP로 변할 때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코엔자임 Q10을 우리가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대까지는 괜찮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니까.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40대가 되면은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심장에. 그래서 불혹이라는 나이가 생깁니다. 40대부터 몸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 내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숨이 차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40대야. 그게 바로 그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서 심장의 코큐텐 농도가 떨어집니다. 심장의 코큐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심장에 피를 보내줘야 돼요. 피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되냐? 보통 이제 하루에 정어리 6마리, 그리고 이제 소고기 뭐 심장이나 뭐 이렇게 많은 대로 하루에 한 요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로 먹어줘야지 코엔자임 Q10 농도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용량은 어느 정도 하면 보통 한 50mg 정도예요. 그래서 50mg 정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 게 좋고, 뭐 유비퀴논이나 유비퀴놀에서 뭐 유비퀴놀이 더 비쌉니다. 근데 사실은 유비퀴놀이나 유비퀴논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유비퀴놀로 먹을 필요 없이 유비퀴논, 그냥 코큐텐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건강한 사람, 1.2 이상이 된 사람들은 요 정도고요. 정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1.2 이상을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유지하고 이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코큐텐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이건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는 거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 중금속 검사는 참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이 모발 검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이 모발 검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10명 중에 1명인가 2명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뭐였냐 하면은 바로 납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근데 최근에 모발 검사를 하면은 10명 중에 5명이 중금속이 노출돼요. 근데 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수은하고 알루미늄이에요. 왜 수은하고 알루미늄이 나오냐? 생선 섭취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늘어났고 알루미늄이 왜 늘었냐 하면 바로 외식이에요. 우리가 조리기구 있잖아요. 조리기구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벗겨지면은 그 순간부터 알루미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루미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수은은 남자들이 높고 알루미늄은 여자들이 검사를 해보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를 유발시키냐면 바로 뇌신경에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금속은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내 몸에 축적이 되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모발 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 비해서 10배나 50배 이상 체내 책적이 잘 되는 중금속 상태를 알아보기 편하게 할 수 있고 넌 인베시브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만 자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중금속 사항은 수음, 남, 알루미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세 개를 보고 바륨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주로 파마라든지 염색을 하면 바륨이 나옵니다. 근데 바륨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방광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뮴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주로 동남아에서 생활하다 오시는 분들이 높더라고요. 동남아에 거기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여를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비소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약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비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주로 자폐아 애들에서 비소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소화기계, 대장 여기가 기관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몸속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미네랄은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실제 이 검사에 모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금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검사 대상자들은 어린이 같은 경우 키가 작거든지 자폐아라든지 잦은 감기, 아토피 이런 애들이 검사를 하고요. 임산부들은 주로 유산, 불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은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나서 큰 생선 섭취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보게 되면은 왕고등어라든지 연어, 참치 먹는 걸. 왜 그러냐? 물고기들에서 이제 수은 중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임산부들이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게 태아한테 가요. 그래서 애가 발달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생선 섭취를 제한을 하고 그러면은 임산부들이 사실은 이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품으로 먹어야 돼요. 작은 물고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메가3로.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오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주로 자폐아 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수은, 납, 알루미늄 이런 상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게요. 높게 나오면 결국은 이거를 떨어뜨려 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트륨, 미네랄 같은 경우는 밸런스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 부족해서 그런 기보다는 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의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안 좋았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구리는 아연이랑 관계를 하거든요. 아연이 낮고 구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아연 섭취를 좀 늘려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리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이제 수은납, 알루미늄, 비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따라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좌우지간 황사가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더라도 정말 완전 무장하고 나가고 갔다 와서는 바로 출입문에서 막 털고 그리고 이제 바로 씻거대서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들어와서 세포 내에 침착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알러지를 유발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시켜서 조직에 손상을 주고 치매, 암, 뇌졸중 같은 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어패류, 왕고등어, 연어, 참치. 최근에 연어와 참치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먹이사슬의 위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포식자에서. 근데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제대로 주의해서 이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그러면 얘네가 침투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단백질 합성 이런데 세포에 주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손떨림, 지각장애 뭐 이런 것들, 운동실적, 식욕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떨림 있잖아요. 이 그 뭐라 하면 눈 떨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그네슘 주사를 맞아보면 알아. 떨리는 사람. 마그네슘 주사를 맞고 이 눈 떨림이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마그네슘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 내가 마그네슘 부족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그네슘을 찾아 드시면 돼요. 근데 마그네슘 주사를 맞았는데도 눈 떨림이 안 없어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수은 같은 거의 중금속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혈관병을 통해서 부종, 미세 떨림 같은 거를 이제 유발시키는데 치료제는 원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DMSA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아이허브라든지 이런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가 됐어요. 국내는 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냐면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로는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가 있고, 비타민 C, 아연, 그 다음에 MSM 같은 게 이제 해독을 시켜준다고는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기는 DMSA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납. 최근에 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가 하면 페인트나 분질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납은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바로 이 뼈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그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만성 빈혈의 원인이 되고, 이거는 이제 EDTA라는 주사제가 있고 병원에서 그 주사를 맞으면 이제 납을 해결시켜 주는데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0회 정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알루미늄 호일, 캔부터 시작해갖고 조리기구, 그릇.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 그 양푼 냄비던가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끓여 먹으면은 또 100% 알루미늄을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이 맛있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집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하는 마스크 비슷한 그거 한 것처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그렇긴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칼슘 대사 이런 호르몬, 갑상선의 이상도 유발시키지만 제일 문제는 바로 뇌 침착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치료제가 EDTA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맞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영양제, 특히 이제 MSM 같은 거를 먹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킬레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병원 치료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으로는 보통 아연, 셀렌, 비타민 C, MSM들이 이제 우리 몸의 해독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 중금속에 따라서 어떤 데에 효과가 있냐면은 수은 같은 경우는 DMSA만 효과가 있고 EDTA는 효과가 없고 납 알루미늄은 EDTA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사례 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 다녔던 분이었는데 옛날에 다녔죠. 67세 남자 환자였는데 걸음걸이가 둔하고 파킨슨병이 의심돼 있지만은 검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치료가 있고 모발 검사를 했더니 수은하고 알루미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EDTA 주사하고 DMS에 이제 약을 먹였죠. 이때만 해도 DMS 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3개월 정도 했더니 이분이 진짜 수은 수치도 떨어지고 알루미늄 수치도 떨어지면서 이분이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생활들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여자분, 35세 여자인데 7년 동안 만성 피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결혼은 했으나 불임 검사상 정상이었어. 근데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은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EDTA, DMS를 복용하고 비타민을 먹였더니 이분이 먹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임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라든지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그 임신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모발 검사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액 검사. 타액 검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이건 뭐냐면은 호르몬, 부신 기능을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바로 부신이라는 기능입니다.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예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를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이 코티졸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이제 피로가 쌓여서 만성 피로로 넘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은 직장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저녁에 뭐 먹으면서 아니면 고기 먹더니 뭘 하면서 이제 하다가 한 3, 4일 그냥 그 밤새 일하다가 갑자기 과로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PC방에서 열심히 PC하던 젊은 친구가 갑자기 그 PC방에서 과로사로 죽는 경우. 라면만 먹다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신 기능의 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더 이상 부신에서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부신 호르몬이 안 나면 심장이 안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옆에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비타민 C라든 비타민 B를 먹으면서 부신 기능을 회복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날새면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나빠지고 정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라는 얘기 보잖아요. 그 쥐가 보면은 고양이 앞에 보면은 고양이가 물지도 않았는데 죽어요. 공포감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공포에 쌓이면은 갑자기 그 공포 순간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신 기능에서 더 이상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냥 그 심장이 딱 멈춰버리는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신 기능이 평상시에 이제 조직하는 거죠. 이 부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한 상태는 특별한 문제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하고 급하고 이제 불안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들이 깨지죠. 이때를 우리가 보통 기능학적인 이제 질병, 이상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상 상태일 때 휴식을 취한다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보존을 해주면은 이 상태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이거를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질병으로 갑니다. 그럼 이 질병은 가벼운 질병도 있지만 심각한 질병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 병원에 오면 그 얘기하네요. 암 걸려서 병원에 오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 그래요. 모든 병의 근본은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내 몸에서 이겨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DHEA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의 이제 그 전구 물질인데요. 발달, 성장, 면역 반응, 심혈관 기능에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감소해요. 그러면서 내 몸이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 골밀도의 증가라든지 연관된 여러 가지 신체 변화에서 젊어지게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체적인 기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암 발생이나 다른 또 원인들도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검사해서 낮은 사람에 단기적으로 먹는 거는 도움이 돼요. 이거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호르몬은 바로 이 코티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대사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관여를 하고 이 생리적인 방어 기전이 소모되거나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지탱해주는
건데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에서 이 코티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모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이 코티졸은 생활 활동 주기가 수면 각성 주기하고 일치해요. 아침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졌다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바닥을 치면서 있다가 이제 다시 아침에 주기에.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아침에 깼다가 햇빛이 뜨면 깼다가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주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인간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우리 부신과 스트레스의 호르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호르몬은 아침에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낮에가 되면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사람들 항상 이 호르몬이 이렇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며칠 버틸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특히.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상황이 안 되고 아예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만성피로 증후군이에요. 바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제가 처음 그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를 본 게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리오단 박사의 클리닉에서 이제 2명의 이제 환자를 봤는데 한 사람은 이제 택시 운전사예요. 무릎이 아파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왜 정형외과를 안 가고 리오단 클리닉으로 왔더니 정형외과를 갔더니 검사장에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문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데 이 리오단 박사는 이 환자를 그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피로가 쌓였는데 그 피로 물질이 무릎 쪽으로 가면서 이제 관절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치료하면서 낫게 해줬던 경우를 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왔던 젊은 친구였거든요. 28살 먹은 친구인데 건강하게 보여요. 근데 항상 감기를 달고 산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캔디다가 나왔어요. 캔디다가 이제 진균인데 왜 이런 게 오냐면 이 친구도 결국은 공부하나 뭐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그 항진균제를 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치료를 하면서 이제 낫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들어왔고 처음 또 저도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를 봤는데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카팔 터널 증후군, 손목 증후군 생기고 허리 척추에도 이상이 오고 그리고 이제 생리도 끊기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을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진통제 열심히 먹고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하고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그 용량을 한 비타민 C 60g, 그 다음에 경구로 비타민 C 18g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이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18g 정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바닥에 깨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 전 과정 중에 항상 사인을 줍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있던 걸 본인 스스로가 캐치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끝내고 좀 쉬어야겠다. 조금만 끝내고 쉬었다 보면은 안 끝나져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프로젝트가 있다 보면 그리고 본인한테 큰 병이 닥쳤을 때 암과 같은 큰 병이 닥쳤을 때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심각한 병이 닥쳤을 때 뇌졸중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본인의 몸을 뒤돌아보는 게 일반인들의 그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태가 되면은 이미 벌써 망가져 버릴 때 회복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오는 게 좋고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코티졸 호르몬 검사를 타액으로 해야 되느냐? 피 검사로 하면 안 되고. 기능학적인 검사들은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대부분 기능학을 공부하는 병원들에서만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서는 이 코티졸이라는 게 바인딩 폼하고 프리폼이라는 게 있어요. 바인딩 폼은 뭐냐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고 프리폼은 이게 단백질과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요것만 발견이 돼요. 얘네들은 그 코티졸 레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티졸이 그 수치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혈액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타액 검사는 다 항상 프리폼만 존재하기 때문에 100%가 얘네들이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은 코티졸하고 DHA가 이 정상 레벨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둘 다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정상 레벨로 떨어져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스트레스는 어느 순간에 다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심각해진다. 진행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그 코티졸은 높고 DHA는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까지 가고 나중에 C로 가게 돼버려요. 이 C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내 몸에 이제 코티졸이나 이런 게 분비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숟가락 하나 건드리기도 힘들어져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 됐을 때 보면은 이때 상황 같은 경우 결국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사인들이 왔을 때는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티졸이 처음에는 과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부족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단계 땡기고 비만을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이 그 과다하게 되면 이제 그 중심성 비만으로 변하고 인슐린 저항성, 허약감, 식사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는 경우들 많이 오고 고혈압, 자주 멍이 들고 무월경, 뭐 발기부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더 하다 코티졸이 정말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되면은 허약감, 체중 감소, 피로, 근육도 쫙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 관절통, 근육통들이 이제 생기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하게 되면 이제 부신 기능에 이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해요.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그리고 만성 피로에 계속 허걱대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은 느껴져요. 피로하다는 거를. 그게 바로 이런 그 부신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불안 하게 되고 자주 이제 알레르기라든지 장내 곰팡이들, 골다공증, 비만 이런 다양한들이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전염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치료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 식사량을 소량시키고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혈당이 안 빠지기 위해서. 그리고 카페인, 술, 그리고 당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중에서 당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을 먹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인슐린이라든지 그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게 있어요. 단당류 종류도.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복합 탄수화물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쌀밥 대신 현미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가급적 이제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이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섭취로 해서 이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C예요. 부신 스트레스에 의해서 감소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한테 비타민 B하고 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부신 기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키모인들. 에스키모인들은 이런 비타민 B, C를 채소하고 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뭐냐면은 동물을 잡습니다. 사냥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부신이에요. 부신을 꺼내 먹어요. 제일 먼저. 부신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농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면은 보통 이제 DHA 코티졸인데 호르몬은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으로는 단백질, 아미노산 수액하고 감초주사, 인삼, 홍삼. 홍삼이 이 피로할 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홍삼을 먹으면 부신 기능이 또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홍삼 먹고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홍삼만 먹는 것보다도 비타민 B, C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유기산 검사, 기능의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 중에 가장 꽃을 유기산 검사라고 그래요. 유기산 검사가 제일 대표적인 검사일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 유기산 검사를 이해를 하면은 내 몸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을 먹게 되게 되면은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국은 빠져나가요. 그때 이제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면은 제대로 소변
배출돼서 나가는데 대사가 되는데 만약 부족하다. 그래서 A, B, C, D를 가는데 만약 이 E인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든지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B가 C로 가지를 못해요. 그럼 B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얘 B가 결국은 소변으로 나가서 요거를 체크하는 게 바로 유기산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서 검사는 괜찮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좀 세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세틸코에이라는 데를 가서 TCA 사이클을 돌아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들을 해서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 와서 여기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거를 통해서 가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5대 영양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죠. 최근에는 음식이 오히려 많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제대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소가 쌓이고 비만해지고 이래서 다양한 질병이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유기산 검사 자체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여기는 지방 대사에 관련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지방 그 패티에시드라고 지방산이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 비타민 B2하고 카르니틴이 있어야지 제대로 대사가 돼서 아세틸코에이로 가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 얘가 이제 글루코즈 당분이라서 이 아세틸코에이로 갈 때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젖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얘대로 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얘네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B1, B3, B5 뭐 이런 리포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디톡시페이션, 독소제 해독 과정에서 이제 주로 관여하는 게 비타민 B12하고 엽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U,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지 이제 독소가 해결이 되고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비타민 6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제대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린 이런 걸 통해서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립토판, 여기도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세로토닌으로 간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이제 멜라토닌으로 가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각각의 작용들 자체에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마지막 순간 이 ATP, 에너지를 만들 때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이 ATP가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유기산 검사하면 간단할 것 같지만 이게 총괄해서 나온 게 그 검사가 바로 유기산 검사예요. 내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 정도 해보면 좋긴 해요. 근데 이런 영양학적 검사들 자체가 대부분 다 실손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은 아니라는 게 단점이고요. 우리가 보통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보통 보는 건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장내 유산균하고 세균의 빌균형이에요. 왜 이런 거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이 유기산 검사의 기본은 음식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은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좋은 게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좋아요. 근데 장내 세균이 안 좋아진 상황, 장내 유산균이 부족하고 유해균만 많아진 상황에는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이 또 해독이라는 또 장기가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간암 환자라든지 간경 환자들 보게 되면은 그 얼마 전에 끝났던 다시 했던 그 하얀 거탑에 보면은 김영민 씨가 마지막에 보면은 간성원수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 간성원수가 오는데요? 바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게 장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그 암모니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다음에 걔가 이제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간성원수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암이나 간경화 환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장이에요. 장만 건강해도 우리 몸은 웬만한 질병들은 다 예방이 돼요. 옛날에 그 어이들이 임금님의 이제 그 방구 냄새라든지 변 색깔이나 변 냄새를 보면서 임금의 건강을 체크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특히 비타민 B군의 이제 결핍들을
보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이상을 볼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의 생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신경 전달 물질 대사, 독소 노출, 해도, 유전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기산 검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딱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이상이라든지 어디가 문제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첫 번째는 음식하고 식이요법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먹고 있는 기본적인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나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생활 습관은 뭐냐면 우리나라 생활 습관 중에 아는 게 오면은 너무 빨리 먹는 거. 저도 사실은 이게 안 변해요. 인턴 레지던트 때 이 5분 만에 먹어야지 또 병원에 가서 환자를 또 보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그럼 그냥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작용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바로 위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자는 거. 밥 먹고 자면 또 밤에 자야 되는데 걔 위가 또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식 작게 먹고 많이 씹으라 그래요. 그 많이 씹으면서 아밀라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면은 이 맛이 없는 것도 당분해서 맛있게 된다고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씹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이 분해가 충분히 되면 위산에서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돼요. 적절하게. 근데 분해가 제대로 안 되면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다 이 위산이 또 역류를 해버리네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산이 충분히 안 되면 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된 음식들이 가면 이게 장으로 가요. 장으로 가면 걔네들이 또 유해균을 만들어 버려요. 독소를. 그럼 내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또 손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씹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양치료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게 영양제하고 유산균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약밀치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해물질 제거나 이제 해독작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지방산 대사,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메티라 조효소 지표, 뭐 신경 전달 물질 지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항산화, 산화, 해독 지표 일반 세균 대사물, 유산균 대사물, 크로스트리디움균 대사물, 곰팡이균 대사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 지방대사. 지방대사는 지방을 섭취했을 때 내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 여기 이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다면 보통 이제 카르니틴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탄수화물 대사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탄수화물에 이제 그가 남아 있는 경우들 그리고 에너지 생성은 이 TCA 사이클 내에서 이런데 지금 현재 제대로 TCA 사이클이 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은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금 비타민 B군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티라조이소라 같은 게 아까 호모시스틴 얘기했잖아요. 이 메티라조이소도 바로 비타민 6, 9,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B군 지표가 괜찮으니까 얘도 제대로 잘 가고 있고 근데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쪽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보고 대부분은 이제 괜찮은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지표였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산소라든지 지표들 자체는 괜찮고 해독의 문제, 세균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산균 대사, 크로스트리디움 대사, 그다음에 곰팡이균들의 이제 문제점들 같은 건 이제 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지방 대사. 우리가 지방을 먹어요. 지방산을 먹게 되면은 이 지방산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카르니틴이라는 이제 영양제가 그 영양소가 필요해요. 만약 카르니틴이 없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디페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이게 지금 쌓였잖아요. 바로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식품 첨가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얘네가 ATP로 들어갔을 그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타민 B2와 카르니틴가 충분할 때 우리 몸은 이제 그 지방산이 잘 대사가 돼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에서 영양제 중에 축전 중에 하는 게 바로 이게 카르니틴이에요.
왜 그러냐?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르니틴만 안 되고 비타민 B2도 충분히 있을 때 바로 이게 옥시데이션을 유도하여 ATP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이 있고 없고, 이상이 있게 되면은 바로 카르니틴하고 비타민 B2를 충분히 먹어야지 우리 몸에 이제 옥시데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이제 글루코즈라고 보통 많이 알아죠. 얘가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여기서 피루베이트가 아까 보면은 아세틸코일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비타민 B군, E라고 비타민 B1, B2, B3, B5, 라이포익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이 젖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피로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나면은 젖산 축적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바로 당분이 암세포 내에서 젖산 형태로 축적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요래들이 제대로 있으면은 제대로 사이클로 가고요. 또 하나 이제 MSM 같은 게 이 락테이트를 없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섭취하면 돼요. 그리고 요 중에 요거 말고 이제 이 하이드록시 비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크롬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영양소들이. 그래서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생성. 아까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생성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 이 코엔자임 Q10 이런 생성되는 과정 중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HMG 코에 리덕타제 이니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이에요. 이거를 먹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도 생성이 안 되지만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요. 그래서 스타틴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기운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스타틴 약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Q10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으면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생성되는 경우, 이때 결국은 코엔자임 Q10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 여기 보면은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사이클 자체가 제대로 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 이 생성 과정, TCA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그네슘이고, 그 세 번째가 비타민 B군들이에요. 얘네들만 제대로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도 이런 대사들 과정들, 이 발린이나 루신 이런 건 다 단백질이거든요. 이런들 대사되는 과정들 중에서 비타민 B군들이 충분히 있을 때 제대로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에너지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비타민 B군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활발히 대사가 되면은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가급적이면 아침에 먹으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사상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보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 트립토판이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이제 니코틴산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을 생성할 때 이때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6예요. 그리고 이런 티로신에서 결국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핀, 에피네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B6, 굴이라든지 비타민 C, 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분히 있을 때 우리 몸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하나 순간들 같은 게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메커니즘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6예요. 얘가 뇌 신경 전달 물질 대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아이들이 가장 기본으로 먹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6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B6가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이 궁합이 제일 잘 맞다고 하고요.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가 우리가 보면은
좋긴 하지만 신장결석 유발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비타민 C로 인한 신장결석을 최소 6분의 1에서 3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놓으면은 반드시 마그네슘을 거기다 섞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라도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들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영양소들을 이제 처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면역이란 얘기와 더불어 해독이란 개념을 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해독은 굉장히 중요한데 독서는 정말 모든 환경이 다 독서와 관련되고 하루에도 정말 독사랑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일렌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장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음식 먹고 나서 가스가 심하게 나는 게 암모니아 생성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이 독소가 쌓이는데 이 독소를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게 이제 글루타치온, 유황, MSM 이런 것들이 이제 없애주는 것들에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티오닌이 들어오면 호모시스틴이 생성이 돼요. 그때 비타민 6하고 12 그다음에 이제 엽산들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게 제대로 가게 되면은 6을 통해서 가면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관여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바로 우리 몸에서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필요할 때 이제 비타민 B6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소하고 이럴 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 제일 대표적인 거는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은 이제 주로 주사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해독에 이제 주로 하는 영양소는 MSM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음식들, 영어로 써지게 되지만 장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음식들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장에서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 세균, 클로스트리디움, 펑거스, 진균, 캔디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얘네들의 이제 독소 물질이 포탈베인이라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거쳐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많이 생성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대사산물들이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음식을 먹게 돼요. 슈가를 많이 먹으면은 요런 것들, 폴리페놀이나 이런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박테리아가 많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소변 속에서 이제는 벤조에이트라든지 락테이트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아가 생기면, 클로스트리디움은 항생제 많이 먹은 사람들이 장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슈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걔네가 이제 세균을 유발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트라든지 펑거스라는 이제 진균이라든지 얘네들이 많이 생기되면은 아라비노스톨이라든 요런 게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그거를 이제 유기산 검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렇게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나오는 균형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처방하는데 가장 기본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를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유기산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해 줘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본인이 한번 쫙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찾아와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의사한테 다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지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거를 다 설명해 줘봤자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처음에 기본적인 건 저도 병원에 검사하고 난 환자한테 기본적인 거는 설명해 줘요. 앞에 몇 장을. 그리고 본인이 읽어보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오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임상 사례를 보면은 21세 여자 환자, 정신분열증을 주소로 정신과에 치료를 받던 환자인데 유기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까 이제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중에서 이제 아디페이트하고 서버레이트가 이게 증가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로네이트는 정상이었어요. 대사 과정 중에 보면은 요게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러면 지방산이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얘가 일로 가지를 못하고 이걸로 간 거죠. 얘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럼 뭐냐면 바로 카르니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카르니틴 결핍 환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친구는 평생을 카르티닌을 먹고 살면서 정성분열증이 좋아졌던 경우들. 그래서 현대의학이 결국은 놓쳤던 것들도 있지만은 항상 둘이 이게 조합을 잘 이루어지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검사로 이제 그 음식 알러지 검사를 얘기해 줄게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IgE하고 IgG라는 게 있습니다. IgE는 뭐냐? 아나필락시 반응이에요. 먹으면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거를 이제 IgE라고 하고요. IgG는 평상시에 먹고 있지만 알러지 반응이 바로 안 생겨요.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이에요. 말 그대로 이 음식이 들어왔어요. 독소지만은 내 몸의 안티바디, 항체랑 결합해서 염증을 조금 생겨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역치라고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IgE하고 IgG를 보게 되면은 IgE는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알아요. 내가 어떤 뭐 돼지고기 먹었더니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바로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은 IgE인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로 반응은 뭐냐면 피부, 호흡기, 소화기 요 세 가지만 나타나요. IgE 반응. 반면에 IgG는 뭐냐면은 발생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얘가 IgG에 대한 반응이 있는 점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돼야 되고 어떤 음식이 유발하는지를 알기를 어렵고 이건 안티젠 안티바디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장기와 관계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거 IgG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반응들이 온다는 거죠. 대신 얘는 2년 동안 피해야 돼요. 얘는 보통 한 6개월 이내면 대부분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만 해도 제대로 이제 항체 변화가 바로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검사를 했는데 이번 달 검사하고 다음 달 검사가 결과가 다르다. 이 음식 푸드 IgG 검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몇 달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 IgE 같은 경우는 몇 달 사이에 변화가 안 생겨요. 최소한 2년 동안 생활 습관을 변화해야만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물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장점막에 손상이 오고요. 그로 인해서 항원성 음식이 장 전망을 통해 체내로 유입이 되고 이게 이제 병균으로 인식이 되면서 면역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서구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옛날 데이터라서 25%지만 지금은 한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지금 했고 몇 년 전에 그 어디 초등학교인가 거기 어때가 우유 먹고 카레 먹고 갑자기 또 이런 상태 나빠졌던 경우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걔는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단체 급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싸줬잖아요. 애 그걸. 근데 지금은 다 단체 금식이니까 이게 다 이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들이 만약 그런 알러지가 있는 애는 집에서 싸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면은 똑같이 노출되면 정말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은 보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은땀, 두통, 뭐 안구 건조, 근육통 이런 것도 다 음식의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인 모르게 어떤 질병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음식 알러지를 검사를 하고 그 음식을 배척하는 게 하나의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3단계, 2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이게 0단계인데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1단계는 보통 한두 달 끊으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3, 4개월.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배제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왕창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부분이 다 이게 알러지가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부터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능학적인 검사는 사실은 치료는 결국은 환자분들이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제시만 해주고 그거의 생활습관 변화는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약처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나온 건데 114명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IgG 검사를 했더니 IgG 수치가 높은 음식물을 제거했더니 증상이 좋아졌더라. 실제 그렇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음식을 배제해주면은 정말 내 몸의 염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비타민 검사들은 본인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 특정 비타민들, 비타민 D, 알고 싶으면 비타민 D 검사하면 되고, 코엔자임 Q10 알고 싶으면 하면 되고, 호모시스틴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폐증 애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타액 검사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한테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산 검사는 내 몸의 이제 기능 상태, 장 기능 상태,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럼 유기산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러지, 음식 알러지는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자폐증, 류마티스 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즉각 맞춰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내 몸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그리고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근데 적절하게만 쓰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진짜. 할 얘기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어떤 비타민 먹냐 얘기를 아는데 저는 아침에 집사람이 이렇게 해줘갖고 이렇게 먹고 있고요. 네, 찍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자가적으로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게 이제 이 잠을 자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9가지가 내 몸에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개부터 6개부터는 4개에서 6개 사이는 내 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7개가 넘어가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중에 하나가 이 9가지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올리는 방법들. 그리고 이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 뭐냐면은 이 좋은 음식 그리고 운동, 채소와 과일 먹고 위쪽으로 갈수록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바뀐 게 뭐냐면 하버드에서도 이 영양제를 먹으라고 해줍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이 부족해졌어요. 옛날보다. 그거는 우리가 그 토양이 산성화되는 토양이 많고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철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사철 과일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은 옛날보다 뭐 10분의 1에서 많게는 뭐 2분의 1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D 정도는 꼭 먹어주라는 게 이제 이런 그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식생활 개선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식생활 개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양제만 한참 먹었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수면이에요. 수면 회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양제를 복용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다.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원칙이 딱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3개 이하로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간격,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종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고요. 너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2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 종합 비타민을 그 2007년도인가 코펜하겐 쇼크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암 발생률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늘어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종합 비타민 속에 있는 비타민 A하고 E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얘네들은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용성 비타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작용을 하고 나서 산화된 형태로 축적이 돼요. 특히 이제 폐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게 되면은 손상을 줘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그래갖고 실제 흡연자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애들한테는 비타민 A가 필요해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속에서 굳이 비타민 A가 없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임신 1기 때는 그 이 비타민 A가 그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하잖아요. 여드름 치료하면은 3개월 동안은 그 임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 약이 바로 비타민 A 유도체인 로아큐탄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임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내 몸에 그 보통 이제 지용성 비타민 최소 한 달에서 3개월은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소아, 애들한테는 반드시 비타민 A가 필요해요. 성장과 발달, 면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제.
칼슘제는 과거에는 뼈 형성을 위해서 칼슘제가 굉장히 많이 섭취하라고 그랬어요. 2000년도 초만 해도 칼슘제가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로서 꼭 먹으라는 영양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처방됐던 영양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칼슘제가 이렇게 많이 처방되다가 2008년도에 한번 딱 칼슘제가 꺾여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비타민 D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타민 D를 먹어야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칼슘제 암만 먹어봤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칼슘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2010년도에 나옵니다. 칼슘제만 먹었더니 오히려 메타 분석이 나왔더니 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결과들이거든요. 칼슘제를 먹었던 분하고 안 먹었던 분. 그래서 먹었던 분들은 이게 이 마이오카디얼 임팩이나 심근경색이에요. 발생률이 더 증가하고 뇌졸중 환자들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칼슘제 섭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먹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라는 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끝나긴 했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혹시라도 질문 있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